네, 오정TV 스트레이트입니다. 먼저 캐나다 소식 하나 전해드리죠. 최근 몇 주 동안의 코로나 신규 환자는 확실히 전 세계적으로 감소한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코로나 변이 환자는 증가하는 추세로 우려를 높이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연초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이 새로운 주간 환자 수가 절반으로 줄었다는 긍정적인 발표를 해주긴 했는데요. 그리고 캐나다에서는 한 달 정도 전에 비해서 전국적으로 발병률이 64%나 감소했습니다. 다행스러운 일이죠. 근데 반면에 현재 그 온태리오주를 비롯해서 국내 10개 주에서 변이 바이러스 감염 환자가 발생돼서 우려를 사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발표된 최신 모니터링 시스템에 따르면 영국발 변종이 현재 나타나고 있는 사례의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전염병 전문가들은 1월 말부터 변이 바이러스가 본격적으로 기승을 부리기 시작해서 2월 들어서 온태리오주 이 확진 환자가 굉장히 크게 늘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급한 경제봉쇄 완화는 금물이라는 경고로 토를 달고 있는데요. 아무튼 이와 관련해서 온태리오주 정부는 토론토 지역 그리고 필 지역, 요크 지역 등의 확진 다발 지역 세 곳에 대해서 오는 22일부터 봉쇄를 완화해서 식당, 실내 영업 등을 허용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여기에 대해서 크게 난색을 표하고 있죠. 일일 확진자가 다시 급증해질 것이다. 겁주는 건지는 몰라도 잘못하면은 성급한 경제봉쇄 완화 때문에 일일 확진자 수가 1만 명에 이를 수도 있다라고 겁을 주고 있습니다. 조심하는 건 좋지만 글쎄요. 정말 그렇게 될 것인지 불안하기는 합니다. 특히 이게 변이 바이러스가 감염률이 훨씬 높다고 하죠. 기존의 바이러스보다. 걱정이긴 한데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 정부가 경제 봉쇄 조치 완화 이 문제 상당히 심각하게 그리고 멀리 내다보고 응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온태리오 정부도 전문가들의 말을 흘려듣지는 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전문가들이 안전하지 않다고 말하고 정말 그것이 기정사실화될 우려가 조금이라도 보인다면 주저하지 않고 다시 봉쇄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는 22일부터 온주의 그 토론토, 필, 요크 이런 지역까지도 경제봉쇄 완화가 되면 사실상 온태리오 전역이 락다운을 풀어놓겠다는 얘기인데 22일 이후부터 어떤 조짐이 나타날지가 이 경제봉쇄를 계속 할 수 있을지 하게 될지 아니면 이것을 풀어내는 조치를 또 연장할 수 있을지 판가름이 날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 얘기만 나오면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무엇보다도 개인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 사태와 연관된 얘기죠. 결국은 코로나 사태 때문에 탈도시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작년 4분기에 토론토 임대아파트 공실률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도심 곳곳에서는 세입자 유치 경쟁이 아주 불이 붙고 있다고 하는데요. 부동산 컨설팅 업체 어버네이션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4분기에 토론토 임대아파트 공실률은 5.7%. 이건 2019년 4분기에 1.1%에 비해서 기록적인 상승을 보인 게 됩니다. 토론토에서는 보통 공실률 1% 정도가 정상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부동산 중개들은 이민자 그리고 유학생의 감소, 고실업률 그리고 재택근무 활성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난 한 해 토론토 내의 인구가 크게 감소했다. 탈토론토 현상이 아주 크게 일었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것 때문에 부동산 임대시장에서도 큰 변화가 일었다고 분석을 해주고 있죠. 다운타운의 월세 하락을 불러왔고 공실률도 그래서 높아질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몰기지를 갚기에 바쁜 임대주들은 세입자 유치의 경쟁에 불을 뿜고 있습니다. 베이뷰와 블루에 위치한 한 아파트에 예를 든다면 한 달 월세를 아예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스파다이나 어떤 아파트는 1년간 무료 인터넷 제공을 내걸고 있습니다. 세입자 구하기가 점점 힘들어진다는 얘기죠. 이외에도 임대계약을 체결할 경우에 $200짜리 기프트카드를 주겠다. 이런 간판을 내건 곳들도 있고 상업용 유닛을 아예 거주지로 개조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저런 현상들에 대해서 중개인들은 세입자 유치 노력하는 것도 좋겠지만 현재로서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현재 세 들어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간의 혜택을 제공하고 집값을 좀 깎아주는 한이 있더라도 현재 사람들 붙잡아주는 게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뭐 상습적으로 고질적으로 월세를 지불하지 않는 그런 세입자가 아닌 바에는 서로서로 조금 사정을 살펴가면서 그저 세입자가 나가겠다고 하지 않느나 그 사람하고 있는 게 훨씬 좋다, 이런 얘기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일들이 다 코로나 때문에 빚어지는 상황인데요. 어쨌거나 올 상반기 3, 4월 이후부터는 글쎄요, 코로나가 좀 종식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한국의 대선 바람, 이제 뭐 4월 서울시장 선거가 끝나면 바로 대선이 시작이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 그 서울시장 선거가 사실상의 대선의 전초전이라는 얘기들도 하고요. 투수 얘기 좀 잠깐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선 얘기 좀 하다 보니까 야구에서 공 던지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투수, 이 사람들의 어깨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투수의 어깨를 백무기라고 합니다. 쓰면 쓸수록 닳아 없어지기 때문이죠. 내구 연한이 있다는 얘기죠. 한국의 프로야구 원년에 22연승의 신화를 쌓으렸던 불사조 박철순 선수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리고 한국 시리즈에서 혼자 4승을 올렸던 승부사, 해결사 최동원 선수, 이런 유명한 간판 스타들이 초창기에 왜 선수 생명이 짧아졌느냐? 다른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겠지만 무엇보다도 기본적으로 어깨를 혹사한 데 있습니다. 현대야구에서 투수의 철저한 어깨 관리는 필수적이겠죠. 토론토 블루제이스에 와 있는 유현진 선수, 부상을 당하고 수술까지 했었는데 그럼에도 지금까지 롱런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관리를 잘하기 때문입니다. 이걸 한국 정치에 좀 빗대보니까 재밌어지네요. 한국 정치의 대표적인 혹사 캐릭터는 누구겠습니까? 국무총리입니다. 1인지와 만인지상이라는 화려한 수식어와 함께 등장하지만 이 사람들 혹사엔 장사 없습니다. 국무총리 잔혹사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대통령의 방패막이 관행 때문이기도 합니다. 청와대는 국정 현안 가운데 대통령이 생색낼 수 있는 일은 분명히 대통령이 나서지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거나 답변하기 까다롭거나 대처하기 힘든 일, 그리고 잘해봐야 본전인 일, 이런 일들은 볼 것 없이 총리에게 맡깁니다. 총리가 나가서 사과할 것 있으면 사과하고 어떻게 좀 떼어봐라, 이런 얘기죠. 청와대 회의에서도 골치 아픈 일은 총리실 주관으로 격을 낮춰버립니다.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사령탑이 국무총리실인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코로나 대응 잘 해봐야 본전이고 잘못하면 크게 욕먹고 정말 비난받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국무총리가 총주의를 하게 놔두는 겁니다. 다른 한 가지 더 볼까요? 집권 후반기에 어김없이 추락하는 한국 대통령의 지지도,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통령 인기가 바닥인데 국무총리에 오직하겠습니까? 이명박 정부 초기에 친이명박 그리고 친박근혜계의 갈등 해소를 위해서 청와대가 이명박 대통령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총리직을 제안했었죠.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뒤도 안 돌아보고 거절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대통령 임기 말년에 같이 허물어질 수는 없다는 그런 생각이었겠죠. 성공한 역사도 없습니다. 국무총리가 대통령에 오른 그런 성공한 케이스가 거의 없는데요. 1987년에 6.29 선언 이후에 국무총리 가운데서 이회창, 이홍구, 그리고 또 누굽니까? 이수성, 고건, 이 사람들은 김영삼 정부의 총리들이었었죠. 게다가 김종필, 박태준, 이한동, 이런 사람들은 김대중 정부의 총리였습니다. 이해찬, 한명숙 총리가 노무현 정부의 총리였고요. 이명박 정부 때는 정운천 총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 그리고 황교안 씨 등이 총리로 있다가 나중에 대권에 다 도전을 해봤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 중에서 실제로 출마를 했던 사람은 이회창, 김종필, 황교안 3명인데 그 사람들 모두 미역국 한 그릇씩 맛있게 먹고 미끄러졌죠. 박근혜 전 대통령 6.15 권한대행을 맡은 후에 다음 대선에서 대통령으로 선출된 사람이 있긴 있습니다. 최규하 전 대통령. 그렇지만 그 사람은 그건 직선제가 아닌 간선제였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미국에서도 한때 부통령 자리는 찬밥이었죠. 한국의 국무총리가 미국에서는 부통령이겠죠. 그렇지만 최근 50년 정도 사이에 미국의 부통령의 사정은 크게 달라졌습니다. 미국의 부통령은 대통령과 함께 선택받은 자리입니다. 선거에 의해서 뽑힌 자리라는 얘기죠. 더욱이 초강대국 미국 대통령의 업무가 혼자 슈퍼맨이 아닌 이상
혼자 감당하기는 힘들 만큼 크게 됐고 대통령의 미흡한 분야를 그래서 부통령이 메꿔줘야 하는 그런 처지가 됐습니다. 국정 수행 능력을 그런 과정에서 대통령을 백업하는 과정에서 인정받을 수가 있죠. 그런 이유 때문에 전직 부통령들은 자연스럽게 다음 대통령 1순위에 오르기 마련이었습니다. 지난 50년간의 미국의 경우에는 리차드 닉슨, 린든 존슨, 제랄드 포드, 조지 부시 부자, 그리고 부통령 출신들 대통령이었죠. 이 사람들 모두 다. 그리고 지난달 취임한 바이든 대통령 역시도 오바마 정부에서 8년간 부통령 지낸 사람 아닙니까? 그야말로 미국은 부통령 전통시대입니다. 대통령들이 꼭 부통령을 거친 사람들이 지난 50년간 계속됐기 때문이죠. 바이든 대통령의 길을 받아서 그럴까요? 지금 문재인 정부의 2명의 전직 현직 국무총리가 또다시 마운드에 오를 태세입니다. 대선을 1년여 앞둔 상황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월에 지방선거 재보선을 앞두고 있죠. 정세균 총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전선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지금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무사만루의 상대 타자는 강타자입니다. 사람들 잘못 나서면 질 수 있다는 얘기죠. 재보선은 더불어민주당 출신의 박원순, 오거돈 이 두 사람 때문에 치러지는 아주 나쁘끄러운 창피한 선거입니다. 1월 취업자 수가 98만 2천 명, 거의 100만 명에 가깝게 줄어들어서 외환위기 이후 최대의 고용 실업 쇼크를 겪고 있고요. 폐업하는 자영업자들의 울부짖는 원성은 하늘을 찌를 듯 커지고 있습니다. 게임 체인저라고 불렀던 코로나 백신 접종, 이것도 65세 이상은 되네 안 되네 해가면서 좌충우돌하고 주요국에 뒤처져 있죠. 코로나 전선의 쫓아까지도 안타까운 소식이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한술 더 떠서 윤석열 변수, 이게 이낙연에게 강펀치를 날렸습니다. 민주당 열성 지지층은 그래서 이낙연 가지고는 잠재적 야권 후보인 윤석열도 깨기 어렵다. 그래서 정권 재창출하기가 너무너무 힘들다. 거의 불가능하다. 이낙연 가지고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지율 1위로 올라선 배경도 이런 것들이 작동을 하죠. 한때 40%까지 육박했던 이낙연의 지지도는 10% 안팎으로 주저앉았습니다. 그 자리를 정세균 현 총리가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정세균 총리 이 사람 또한 어깨 다 망가진 늙은 투수입니다. 마운드에 올려보내기엔 자신이 없죠. 얼마 전에 한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서 82년 프로한국 프로야구 우승 당시에 오비배우스 김영덕 감독과 슈퍼스타 박철순이 해우했습니다. 김 감독은 그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에이스는 매일 던지고 그랬어. 그래서 철순이 선수 생활이 빨리 끝나고 말았지. 내가 죄인이야. 이러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박철순은 거기에 대해서 우승밖에 안 보여서 무조건 던지겠다고 욕심을 낸 건 저죠. 오히려 몸 관리를 잘못한 내 탓입니다. 이러면서 김영덕 감독 스승을 위로했다 그러네요. 이제 와서 누구 탓을 한들 뭐 하겠습니까? 그 두 사람도. 이낙연 대표 이 사람 막걸리 애호가라 그럽니다. 이 두 언젠가 이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대표 두 사람이 훗날 만나서 이 대표 내가 죄인이네 이러고 이낙연 대표는 또 아닙니다. 내 탓입니다. 이러면서 막걸리 잔을 주고받고 기울일 날이 혹시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런 상상을 해보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이낙연은 이미 문 대통령의 방패막, 보호막을 하느라고 흙탕물에 너무 많이 뒹굴어서 체력이 소진된 사람입니다. 탈진을 해서 제 몸 가누기도 힘든 선수에게 국가의 운명이라는 엄청난 마운드에 올라서라고 등 떠밀 국민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진정 그래서 다음 대통령은 다음 대선에는 누가 나와야 하고 어떤 사람이 대한민국을 책임져야 할지 역시 현명해져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국민 바로 우리들입니다. 여러분입니다. 한때 2인자로 행세를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울며 형태도 없이 사라지는 낙엽지던 그 숲속에 파란 바닷가에 떨리는 손 잡아주려고 했는데 그 사람은 없습니다. 사라졌다는 거죠. 창백한 얼굴로 추억 속에 맴돌다 지쳐버린 그런 삶이 될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적재적소라는 말도 중요하지만 용인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끼는 사람일수록 더욱 아껴야 한다는 건데 우리 정치계에는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서 그래서 후계자가 없는 정치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 이종영 씨가 불렀던 노래 있죠. 너 여러분과 함께 부르면서 사라져갈 사람들 그리고 사라져야 할 사람들 그리고 누군가 와줘야 될 사람들을 대망해보며 노래 불러봅니다. 낙엽지던 그 숲속에 파란 바닷가에 떨리는 손 잡아주던 너 별빛 같은 눈망울로 영혼을 약속하며 나를 위해 기도하던 너 웃음 쉬며 눈 감은 너 내 곁을 떠난 뒤 외로운 집시처럼 밤을 태워버린 숱한 나날들 오늘도 추억 속에 맴돌다 지쳐버린 창백한 너의 너 웃음 쉬며 눈 감은 너 내 곁을 떠난 뒤 외로운 집시처럼 밤을 태워버린 숱한 나날들 오늘도 추억 속에 맴돌다 지쳐버린 창백한 너의 너 창백한 너의 너 창백한 나름 국가를 위해 일을 했던 사람들이라면 이왕 퇴장할 때 웃으면서 그렇게 해서 사라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사라지게 만들지는 않는 그런 정치체제가 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 기운, 그런 정서, 그런 체제, 그런 시스템이 서울시장 선거 그리고 나아가 대선에까지 이어지는 그런 국민풍, 국민 바람이 불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입니다. 오은영 TV 스트레이트 다음 시간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